내가 매달 비용을 지출하면서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데 무슨 보험인지는 모릅니다. 모든 보험은 다 보험사의 이득이 남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게 보험이다. 무조건 좀 거르고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장슬기 변호사라고 하고요.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랑 보험 사건을 10년 넘게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보험회사 위치 한번 보세요. 절대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강남, 여의도 진짜 비싼 땅에 진짜 높은 건물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 보험회사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그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직원들 다 월급 주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여러분들한테 팔아서 특약에서 남는 돈들 불필요하게 많이 판 보험료로 지금 이제 보험사들은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험은 적금이나 자기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보험은 그냥 소비하는 거고 매달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고 그 보험료 수준이 저는 20만 원을 초과하면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내가 이 보험금을 타가지고 부자가 될 거다. 너무 그건 허황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보험 가입률이 거의 98%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냥 엄마가 어릴 때 가입해줘서 아니면 내 친구가 보험 설계사인데 좀 들어달라고 부탁해서 실제로 내가 필요해서 내 보험을 설계한 게 아니라 그냥 남이 가입해준 또는 남이 권유를 한 대로 가입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자기는 그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어떤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면서 교통사고로 우리 남편이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사건 맡아주세요. 근데 우리 개인 보험도 있거든요. 이 개인 보험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보험 증권을 막 6개, 7개씩 막 갖고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보험이 있으니 이거를 청구하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데 무슨 보험인지는 모릅니다. 한번 변호사님이 봐주세요 하면서 가져오는 보험은 정말 많으세요.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자기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 없는 특약 다 삭제하고 주 담보만 가져간다면은 절약할 수 있는 월 보험료가 5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약은 필요가 없고 어떤 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사람들은 뭐 보험에 작게 가입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이게 아닙니다. 경제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활 패턴을 분석해야 돼요. 내가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위험한 레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진짜 레저 위험한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스킨스쿠버 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누가 봐도 저 언젠가 다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상해 담보 때문에 좀 보험료를 더 넣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내 건강 상태, 자기 건강 상태 자기가 알잖아요. 고지혈증 있는지 당뇨 있는지 고혈압 있는지.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나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험 얼마나 큰 도움 됐는 줄 아냐. 나 이 보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보험을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과다하게 지출을 하면서 그걸 안고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적금으로 내 나중에 아프면 써야지 해서 그 병원비를 모아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망시 1억 하면 큰 돈처럼 보이지만 자 20년 전 물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과연 이 화폐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시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실비는 있어야 됩니다. 보험사가 손해보는 거는 실비보험밖에 없어요. 어차피 병원 가긴 가잖아요. 병원비 어느 정도 보조받을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실비보험 중에서도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무적이에요. 치료 횟수 제한 뭐 이런 것들 없이 다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끝까지 해약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 보험이 비싸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장의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비싸진 시점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막 한 70대 됐어요. 경제활동은 안 하고 돈은 없는데 이 실비보험에 12만 원 막 이렇게 내고 있다? 그럼 너무 부담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렴한 4세대 보험이나 이렇게 실손보험으로 넘어가는 걸 선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목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돈으로 부자가 되라, 뭐 암테크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이 암에 걸리거나 또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엄마가 암에 걸리거나 이러면은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비용들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암 진단금은 3천만 원 이렇게 목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목돈을 진단금으로 받아서 잠시 이 가족들이 숨통을 돌릴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진단금은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지금은 같은 암이라도 암끼리 막 차등을 많이 뒀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이라고 해서 3천만 원짜리 암 진단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만 진단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암 진단이 그렇게 막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모든 암을 5천만 원 진단, 막 1억 진단금 이렇게 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험이 옛날에 가입했는데 암을 구분하지 않고 그 진단금을 다 주는 보험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가입을 한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남은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험이거든요. 애들이 미성년 자녀이고 내가 좀 부양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부양해야 될 시기에는 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으면은 만약 불의의 사고로 가장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가족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동안 이 돈으로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작은 금액으로는 가입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는 독신이고 비혼주의예요. 그러면 나는 나 혼자만 살면 돼요. 근데 사망보험금에 가입되어 있다? 그거 누가 가져갈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망담보 가입하면 안 되죠.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가 있고 또는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최소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충분히 성년이 됐어요. 앞가림하고 나보다 더 잘 벌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망해서 얘한테 사망보험금 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이와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의 나이를 생각을 해서 사망보험금은 내 자녀가 뭐 30살이 될 때까지만 넣어야지. 그 한도를 정해서 넣으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사망보험금 없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80% 이상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험료는 싸요. 근데 우리가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험금 지급되는 액수가 생각보다 커요. 3억, 5억 막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 지급도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라고 하면은 거의 뭐 식물인간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80% 이상 장애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그냥 머리를 다쳤는데 편마비 생겼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다 못 써요. 마비가 됐어요. 그래도 80%가 넘습니다. 왜냐면 팔, 손, 그다음에 다리, 발가락 이렇게만 쳐도 100%가 넘거든요. 일단 장애가. 근데 이렇게 장애가 생겨도 걸어 다니시는 분 봤어요. 다리를 끌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가족들이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이 환자를.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더 삶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80% 이상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꼭 이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언제 어디서 다칠지 모르거든요. 저도 이 담보에는 굉장히 고액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이제 추가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대인의 경우에는 대장내시경 하면 용종 뗐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제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수술로 봐요. 그래서 자기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용종 제거를 했을 때 용종 제거 비용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술비 특약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떼낸 용종을 검사했더니 악성이다 하면 당연히 암 진단금 받는 것처럼 선종이라는 게 있어요. 용종도 아니고 암도 아닌데 애매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종 중에서도 저등급 이형성이라고 해서 별로 변이가 없는 이런 선종이 있고 이건 그냥 용종으로 보거든요. 근데 고등급 이형성이라고 해가지고 암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암 진단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했는데 수술이 진행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수술 증명서랑 진단서 같은 거를 떼서 청구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입했던 설계사한테 연락해서 보험금 좀 청구해달라. 어떤 보험에 청구할 수 있냐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족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 있으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친척 중에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폐암 진단을 지방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빨리 큰 병원으로 한번 가봐라 라고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아산병원에도 넣고 성모병원에도 넣고 막 해도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료 자체의 날짜를 잡는 것조차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3달 4달 뒤란 말이죠. 근데 운이 좋게 그분은 날짜는 잡았어요. 근데 입원을 하려고 하면은 입원실이 안 나온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입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우리 입원일당 가입해놔봤자 입원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암 수술해도 입원 3, 4일 하면은 이제 퇴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험에서 암 입원 일당은 대학병원급에 입원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암 입원 일당을 쓸 수 있는 거는 결국 3, 4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매달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 보험료를 내고 있다? 저는 입원 일당은 좀 불필요한 담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수술비 특약도 좀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아산병원의 암 환자 내역을 보면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 1.4%만 수술을 진행하고 그 외의 환자들은 그냥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런 화학적 요법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흔히 많이 걸리는 암이고 굉장히 중대하다고 알고 있지만 암조차 그 수술 비율이 1.4% 100명 중에 1명 정도 이제 수술을 받는데 이 수술비 특약에 가입을 해봤자 주변에 수술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수술비 특약을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원 일당과 마찬가지로 수술비 특약도 배제시켜도 된 특약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에 한번 걸린 사람이 재진단을 받은 경우에 또 진단금을 주는 이런 특약도 있거든요. 이 특약은 비싸요. 왜냐하면 암 걸린 사람은 사실 다시 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 보험사에서도 비싼 보험료를 받고 넣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 특약을 진짜 쓸 일이 많냐? 실제로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약관을 막 살펴보면은 그냥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암 걸리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암이 재진단된 경우에 뭐 지급한다. 근데 실제로 암 재발률을 보면은 그 2년 이내에 가장 재발률이 높거든요. 전이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재진단금 담보를 쓰려고 해도 쓸 일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쓸데없는 담보 비싼 거 이거 넣을 바에 이 돈으로 차라리 진단금을 차라리 높여 받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불필요하다. 제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막 가정주부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보험 설계사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저한테 팜플렛 하나 보내더라고요. 뭐 10년 뭐 하면은 얼마, 뭐 비과세 20년 하면 얼마. 제가 딱 바로 이거 사는 사람 있나? 진짜 대놓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금을 드실 거면 은행을 가셔야죠. 보험사에 적금을 든다던가 보험사에 내가 뭔가 투자를 한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적금을 들 거면 은행에는 그냥 묵혀두는 거지만 그 은행이 그걸로 막 수익을 돌리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보험사는 내가 낸 돈 안에서 영업비가 빠집니다. 무조건 설계사들 월급, 보험사 영업팀, 영업비용, 그다음에 뭐 실제로 건물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머지 돈에서 또 자 20년 뒤에 환급해준다고 칩시다. 지금같이 고물가 시대에 화폐 가치가 똑같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20년 뒤에 돌려받는 돈은 내가 과거에 비싼 돈 주고 낮아진 화폐 가치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마치 은행인 것처럼 막 모아놓으면 이 돈은 절대 뭐 세금도 안 내고요. 뭐 이거를 하면은 계속 돈이 붙고요. 복리로 붙어요. 복리로 이러던데 모든 보험은 다 보험사의 이득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게 환급형, 적금형, 적립형, 복리형 그런 거 다 속지 마시고 그런 보험은 무조건 좀 거르고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 비추천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제일 많이 거절하는 거는 코드입니다. 진단 코드라고 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면은 의사가 영어 알파벳과 숫자로 조합되어 있는 그런 진단 코드를 내려줘요. 근데 진단 코드를 이유로 부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단 코드로 부지급하는 경우에 사실 어떤 서류들을 좀 더 보완을 하거나 의사의 의무기록, 진단서, 소견서를 보완하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근데 보험사가 그런 설명은 절대로 안 해주죠. 잘못 받아왔다는 거를 보험사는 알잖아요. 전문가니까. 근데 그거를 자, 다시 이 서류를 보완해 오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은 쉽게 부합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세 하고 이 코드는 진단금 지급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부지급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만약에 부지급 통보를 받으면은 왜 부지급이 되었는지 부지급 사유서를 써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부지급 사유에 뭐 진단 코드가 문제인 거, 의무 기록에서 뭔가 누락이 됐다든지, 뭔가 부족한 소견서가 있다든지, 문구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완해서 다시 재청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지급되는 것 중에 나는 내 주치의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거 이렇게 장애 인정 못한다. 자기들 자문병원에 가자. 또는 이 장애율 절대 안 된다. 장애율 줄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가 진짜 부지급이 많이 돼요. 근데 90% 이상 소송으로 가면은 다 지급돼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걸을 수 있는데 무슨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냐. 이렇게 되면은 절대 못 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모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80% 고도 후유장애면 진짜 좀 많이 다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의학적인 장애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장애율을 이유로 부지급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이제 부지급하는 경우인데 사실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은 걸리는 사람 굉장히 많기는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다 속이고 가입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안 탈 때 보험에 가입되었었는데 보험 가입하고 한참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뒤에 오토바이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토바이 타는 거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지 안 했잖아. 너 오토바이 타다가 다친 거잖아. 그러면 이거 부지급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고지의무, 통지의무는 보험사가 가장 부지급을 많이 하는 사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이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해결하기 힘들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내가 진짜 고지의무 위반한 거 맞아요? 보험금 부지급되는 사유 맞아요? 이거를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노출면 얼굴 같은 데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자른 흉터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 사회생활 하는데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사는 당연히 이거는 레이저 치료를 해서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흉터를 없애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른 레이저 치료를 했어요. 진단서를 그렇게 써줬거든요. 근데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사는 이 레이저는 미용입니다. 우리 수술 흉터 있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부지급합니다. 라고 부지급 통보를 해버려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은 흉터가 생기지 않는 밴드 같은 게 처방이 되거든요. 근데 그 밴드가 굉장히 좀 비싸요. 근데 그 밴드를 부착하는 거는 의사의 판단하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처치다라고 생각해서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미용적인 목적의 밴드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급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한테 가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치료 목적이었다,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소견서를 보완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면은 지급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부지급하는 경우도 많기는 많더라고요. 일단 왜 부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부지급 사유서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 담당자한테 계속 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 담당자도 말이 안 통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험사 담당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금융감독원에.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 내가 이런 진단서를 첨부하고 의사의 소견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보험사는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금감원에서 그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근데 보험사 담당자한테 야, 일 처리 좀 제대로 해. 민원 들어왔잖아. 라고 얘기를 한마디 하거든요. 그 얘기 한마디가 그 담당자를 쪼우는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시 좀 재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을 썼는데도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진짜로 소송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서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시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험사별로 부지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민원 제기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공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이 민원 제기가 많거나 부지급률이 좀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보험사는 좀 거를 필요가 있는 거고 일반 사보험회사들은 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거든요. 근데 우체국 보험 이런 보험은 금융감독원의
부분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할 때 제기할 주체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뭐 배제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체국 보험은 또 생각보다 지급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서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험사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보험사보다 일 처리하는 담당자가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그 담당자랑 잘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담당자 교체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부 센터장한테 연락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계사는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설계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보험이 진짜 모든 상품마다 계속해서 변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험료율이나 어떤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험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가 그냥 보험 팔고 끝 이렇게 하는 설계사한테는 절대로 보험에 가입하시면 안 돼요.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어떤 게 바뀌었고 보험을 갈아타는 것의 이점과 보험을 갈아타지 않는 것의 이점을 다 분석할 줄 아는 설계사를 찾아가셔야지 나중에 내가 내 보험을 좀 청구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험을 이상하게 가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설계사를 찾아가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참 유행하는 팜플렛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상품이 뜨고 있어요. 이거는 설계사한테 뜨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좋은 게 아니라 그거 많이 팔면은 자기가 이번 달에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력 상품을 파는 설계사는 저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보험계약 체결할 때 저 녹취할게요 라고 하면서 자기 핸드폰에 녹음기 꺼내세요. 그리고 녹취를 하세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할 때는 설명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보험금이 부지급되거나 면책되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설계사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설명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녹취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자기가 40만 원씩 보험 내고 있다. 그러면은 40만 원짜리 할부로 물건을 샀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물건이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쓸 수도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보험이 진짜 쓸모 있는 보험이 맞는지 반드시 한 번쯤은 좀 살펴보시고 자기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